This will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말 경랑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명확한 앞으로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 또 오늘 어제는 관세 이야기, 오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렇게 날짜가 딱 겹치면서 우리 시장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더 특별하게 특집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 우리가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할 길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양호 소장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지금 10시 39분입니다. 잠시 후에 11시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11시에는 직접 현장을 연결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오는지 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두 분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을 준비하는데 과거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시간에 방송을 했었고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도 그때 겪었는데 이게 8년 뒤에 다시 또 재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제 뉴욕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메간토급 상호관세 발표했다. 우리에게도 영향이 어느 정도에 될지 많은 분석 기사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이 미국의 글로벌 통상 전쟁 본격화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제 관세 정책 보시고 최영호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은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가요? 네, 이걸로 해서 이제 관세들을 높이니까 지금 미국의 관세 평균율이 지금 3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기 후퇴는 눈에 보이는 게 명확 관화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다자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제 양자 간 관리 무역 체제로 가겠다는 표시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뼈 아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모든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까지도 다 지금 보복 상호 관세를 했는데 상호관세 퍼센테이지에서 FTA를 미국과 맺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커요. 그런가요? 네. 다른 나라들은 그나마 이게 좀 좁혀졌는데 좀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25%를 지금 25%, 26% 얘기 많습니다만 하여튼 25%를 지금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힘들어서 FTA를 거기다 맺었는지 그리고 70년 넘는 동맹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진짜 무색해질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프게 나오는데 자, 그럼에도 또 빛이 보인 거는 선관세 부과를 하고 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게임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이고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인 것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뭔가 협상이나 딜을 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윤석천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오늘 탄핵 심판 선고를 받고 나서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거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두세 가지 부류로는 좀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강원을 갖다가 병용하고 있는 보통 국가들이 있죠. 네. 그 EU라든지 가령 뭐 캐나다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네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관세 인하라든지 어떤 협상의 어떤 출구 뭐 이런 걸 갖다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다가 보이고는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공동 대응, 어떤 연대의 움직임을 갖다가 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죠. 가령 뭐 네네. EU라든지 아니면 아세안이라든지. 그렇지만 그 내면을 갖다가 곰곰이 돌아보면은 거기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입장 차이에 의해 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좀 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네. EU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이제 강경 대응을 주문하지만 독일은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아세안 국가들도 역시 뭐 일단 공동 대응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각계 대응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일본, 대만, 인도와 같이 좀 선제적으로 좀 가령 뭐 관세를 갖다가 인하한다거나 미국에 좀 투자를 갖다가 뭐 대폭적으로 한다거나 네. 이런 어떤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국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각국 간의 대응 현재 단계에서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의 참모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두차례에 가서 로트릭 상부장관하고 회담을 했지만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트럼프까지는 사실은 가진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지금 같은 어떤 급락세 네. 이게 지금 서학개미들한테는 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장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의외로 시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럼요.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민들의 어떤 보물같이 일어나는 어떤 불만들 사실 이런 것들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단기적으로는 사실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지 그 외에 지금 뭐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대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뭐 뭔가 협력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네네네. 뭐 크게 효과는 보기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대응 정책은 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역시 강원 정책을 갖다가 병행했어야 되는데 강한 정책이라는 건 결국 연대거든요. 네. 뭐 한중 일 간의 연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이 아시아권과 아니면 EU와의 어떤 연대 네. 거기에 뭐 캐나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연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제시하면서요. 뭐 이런 어떤 강원 작전을 갖다가 그 구사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단기적인 해법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미국 내의 어떤 분위기들이 점점 무르익어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어떤 양보의 어떤 틀을 갖다가 세울 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네. 뚜렷하게 보이는 건 말이죠. 네. 이번에 보면 베트남이 46% 관세 네. 나왔어요. 근데 캄보디아가 뭐 49%까지 가는 거 보면은 한국도 이렇게 크게 맞을 이유가 없는데 결국 행간에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의 우회 수출로까지 다 막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큰 지금 뭐 어떤 백파이어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EU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일단은 중국의 기세를 꺾는 차원에서 캄보디아 49%, 그다음 베트남 46%, 우리나라 25%. 이거는 진짜로 우회 수출을 막는데 지금 목적이 뚜렷이 나타난 숫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제
뭐 딱 이 숫자표를 이 네. 트럼프가 들고 발표를 했던 그 표를 봤을 때는 25% 정도면 뭐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또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들여다보니까 이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베트남이라든지 우리 뭐 삼성전자도 그렇죠, 다 베트남에 있죠. 뭐 제작하는 게 너무나 많고 LG전자도 이 동남아 쪽에서 공장 지어서 수출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걸 따지면은 피해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이 아니 느껴지더라고요. 호주, 칠레, 멕시코 이런 데는요. 뭐 이 FTA가 맺어져 있잖아요. 네. 그 싱가포르까지 그러면 거기는 10%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한테 그걸 하고 우리 지금 뭐 관세 매긴다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비관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놓고서 그 관세 내는 시계는 비관세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폭격을 할 폭격점이 중국과 EU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현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래 없는 거래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지금 측근들은 얘기가 네. 부과하고 선부과하고 후 협상하자 이러는데 진짜로 뭐 알 수 없는 지금 트럼프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새벽에 또 나온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이 틱톡 뭐 인수하는 거 가능하게 하면 중국도 관세 낮춰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기업 대 기업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라의 관세도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뭐 정부의 대응도 중요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동남아에 아니면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이런 기업들 이게 대응이 가능한 걸까요? 뭔가 대응책을 어떻게 준비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매긴 거는 네.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전에는 관세, 비관세, 부가세, 환율 조작 뭐 이런 걸 다 떠가지고 네. 아주 정밀하게 해가지고 관세를 매길 것처럼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AI를 동원해도 상당한 기간 걸릴 일인데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미국의 무역 적자,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얼마가 무역 적자인가? 그걸 갖다가 비율로 한 거예요. 거기서 50%딱 절하한 절반 거예요. 잘라서, 예. 한국이 그래서 원래 50%인데 니들 그래 좋아. 우리가 50%또 줄여줄게. 그래서 25%가 된 거고요. 네. 딱 그 한 가지 원칙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런가요?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진짜 다른 나라들의 어떤 관세, 비관세, 무슨 뭐 무역 장벽의 정도, 환율 뭐 이런 걸 봐가지고 한 게 네. 아니라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영국은 미국이 수출 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거기는 그래서 이제 최저 관세인 보편 관세 10%를 부과한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뭐 그러니까 그 무역 대표부의 어떤 정밀한 조사가 근거가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의 어떤 의지, 관세에 대한 어떤 신념, 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상 일단은 높게 사실은 해놓고 사실은 겁을 일단 점점 주고, 네. 겁을 일단 주고서 뭐 늘려가는 점점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이라는 건 앞에도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진출했어요. 영장이 있는 기업들은. 네,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우리 그 아직도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 생산량을 갖다가 늘리는 방식밖에는 사실은 네. 없겠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지금 뭐 가령 뭐 베트남에 46%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휴대폰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쟁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폰도 그 못지않는 타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에서 생산되고 뭐 대만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개별 기업들로서는 사실은 대항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그 밑에서 암만 실무진에서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쵸. 그 양반이 좋아하는 건 탑다운 탑다운이죠, 방식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리더십이 빨리 확정이 돼서요. 1대1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쵸. 푸는 방법밖에 단판을 없어요. 지어야죠.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는 우리로서는 그 대화의 자료를 만드는 거. 그런 날이 만남이 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밑바탕에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들, 백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백데이터를 만드는 그렇죠. 수준밖에는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는 뭐 어쨌든 빨리 오늘 탄핵 심판 이후에 빨리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일단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겼습니다. 다음 카드로 어떤 것들을 꺼낼까요? 이제 뭐 양자 간에 일단 협상 과정을 통하는데 네. 또 뭐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기 좋은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환율 갖고 이제 뭐 환율 보고서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 굉장히 이제 괴롭힐 텐데 지금 각 뭐 그룹사의 기조실에 있는 지인들하고 네네. 통화를 해보면 자기네 결정은 딱 하나라는 거죠. 미국 내 생산시설 운영이 관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계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약업계 이런 데는요. 일단 이런 생산시설에 들어가면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미국 내에 어떤 그런 규제를 다 마치고 이러고 또 다 새롭게 이제 각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건 정부가 어떻게 하든 일단 기업은 먼저 자기네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내 생산시설 운영이 관세보다 더 많으냐 적으냐가 기준이 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생산 뭐 설비를 새로 투자하는 비용들을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낮춰주면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자기네 딱 수집회에 의해서 결정을 할 그런 요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10시 53분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우리나라도 리더십 컨트롤 타워가 빨리 생겨야 지금 트럼프에도 대응을 하고 뭔가 앞으로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청사진도 그리는 상황인데 오늘의 탄핵 결정 이후의 시장, 산업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게 일단 오늘 어떤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는 하나의 변곡점은 분명히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시장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떤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했고 네. 어떤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했냐를 보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시장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지만 네. 결국은 한국 경제의 어떤 지금으로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끝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런 불확실성,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혼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가 있을 거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뭐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예를 보면요. 네.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데 2주 걸렸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3일이면은 저거 됐습니다. 근데 심리 기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11.7%가 빠졌고요. 빠졌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3.2%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에는 지금 5.6% 정도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정한 그런 것보다는 다 이런 것들이 과거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는 2주 내에는 회복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뭐 이 소위 말하는 회복력이 네. 우리 증시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나서는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됐을 때는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2.7% 정도 빠졌어요. 그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기각된 날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날이 5% 빠지고 막 네, 그랬죠. 그랬죠. 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는 인용이 됐을 때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는 상승했죠. 네, 그날 그 이후로 쭉 상승하는 패턴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도 뭐 비슷한 패턴을 나타낼지 아니면 또 그때와는 또 성격이 다른 또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여부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